이렇게 이번 비트코인 조정은 마무리가 될 것인가? 아직 안심하긴 이르지만 그래도 42,000달러를 단방에 뚫어내는 힘을 보여주면서 기대감을 갖게 만들고 있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6포인트 오른 55를 기록하면서 중립 단계가 다시 탐욕 단계로 강화됐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도 반등을 보여주면서 52%대 위로 다시 올라선 모습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흐름과 관련해서 코인텔레그래프의 기고가 라케시 오페드히에는 비트코인이 50일 단순이동 평균이 자리한 42,904달러까지 올라서 줄 경우에 다음 목표는 44,700달러가 될 수 있다. 이 수준에서 강한 저항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그래서 한동안 44,700달러와 37,980달러 사이 범위에서 머무를 수가 있다. 만약 여기서 깨질 경우에는 34,800달러까지의 하락세가 시작될 수 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지금 딱 50일 단순이동 평균에서 저항을 맞은 건데 과연 어떤 흐름이 어떻게 이어질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또 다른 분석가 마이클 반데포페는 한동안 비트코인 차트에 대한 업데이트 분석을 올리지 않았었는데 비트코인은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다. 이제 새로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기 전에 통합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게 지금 뭔 말인가 싶은데 함께 공유한 비트코인 주간 차트를 보면 이번에 5만 달러 위로 한 번 더 랠리를 시도하고 그 부근에서 강력한 저항을 확인하고 다시 4만 달러 부근까지 리테스트를 하고 이후에 반감기와 맞물려서 다시 5만 달러까지 반등, 여기서 다시금 저항을 맞고 42,000달러까지 후퇴, 그리고 나서 올타임 하이 랠리, 이런 상황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양반은 지금 올타임 하이를 향한 랠리를 벌이기 직전까지의 상황을 전체 통합 과정으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 저가 매수 기회를 완전히 놓쳤다, 이렇게 바라보지 않아도 된다라는 점 함께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TA 트레이더 앨런의 경우에는 비트코인 월간 차트를 통해서 조금 더 전폭적인 분석을 제시했습니다. 비트코인은 강세장 국면의 끝자락에 이르렀고 곧 올타임 하이에 도달할 것이다. 이후에 비트코인은 포물선형 움직임을 보이면서 슈퍼 강세 국면으로 진입을 할 건데 예상되는 고점은 30만 달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전폭적인 숫자를 제시했습니다. 스탁머니 리절드 역시 월간 차트를 기준으로 제시하면서 비트코인 자금 유입은 2014년 이후 3번 모두 반감기 주변에서 긍정적으로 전환되는 모습을 보였다. 이건 강세장의 두 번째 국면이 시작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통합이 마무리가 되면 새로운 사상 최고치 경신, 이건 진짜 시간 문제일 뿐이다. 이렇게 반감기가 다가오고 있는 상황에서 자금 유입이 긍정적으로 전환되고 있는 모습의 의미를 설명을 했습니다. 비트코인에 대한 정서를 긍정적으로 유지시켜주는 데는 역시나 비트코인 현물 ETF가 한 몫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 운용 자산 규모가 그레이스케일을 제외하고 최근 출시된 9개 현물 ETF들 가운데 처음으로 2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2023년 초 이후에 출시된 600개 이상의 ETF들 가운데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가 자산 규모 기준으로 상위 3위에 지금 랭킹이 된 건데 진짜 이 정도 상황을 바라보고 있으면 블룸버그의 에릭 발추나스가 표현을 한 것처럼 블록버스터급 대박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여기에 또 하나 다행스러운 지점은 그레이스케일 GBTC 매도세가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ETF 출시 이후 11일째 GBTC 자금 유출액은 2억 5,510만 달러로 나타났는데 이건 하루 유출액으로는 가장 적은 규모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자산운용사 니더맨 컴퍼니의 존 토다로는 GBTC의 유출액이 3일 연속 감소했다. ETF 환매가 둔화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FTX의 매도, 차익 거래에 따른 유출은 거의 끝났다.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앞서 JP모건 역시 GBTC 이익 실현이 거의 마무리가 되면서 비트코인에 가해진 최근의 하방 압력이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망했습니다. JP모건 분석가들은 GBTC로부터 이미 43억 달러 이상이 빠져나갔다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익 실현은 대부분 이루어진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서 비트코인에 가해진 하방 압력 역시
거의 대부분 지나갔을 것을 암시한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JP모건은 GBTC 매도세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을 그 초입에 최소 50억 달러에서 많게는 100억 달러까지 유출이 가능하다. 이런 전망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암호화폐 헤지펀드 가운데 파라텍시스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가 시장의 주목도를 조금 더 이끌고 있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수익률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비트코인이 1년 동안 150% 넘는 반등세를 보였었는데 이 헤지펀드의 1년 수익률이 수수료를 제외하고 341%를 기록을 했으니까 시장의 관심을 받기에 충분한 그런 부분이 존재합니다. 이번에 이 헤지펀드의 CEO 에드워드 친이 블룸버그랑 인터뷰를 가졌는데 지난해 실리콘밸리뱅크 사태 당시에 비트코인 비중을 늘린 것과 FTX 사태 이후에 솔라나에 집중 투자한 것이 이런 의미 있는 수익률의 중요 배경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개미들이 쫄아서 팔아버리고 있을 때 특히나 FTX 사태 당시 솔라나 거의 바닥으로 골러가는 모습을 보였을 때 이때 엄청나게 줍줍을 했다라는 것이고 이게 이 회사의 작년 실적을 크게 견인한 핵심 요인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작년에 솔라나가 900% 이상 급등한 상황을 고려하면 역시나 세력급 자본은 스케일이 완방 다르구나 이런 점도 충분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에드워드 친은 이 두 가지 포지션 덕에 시장을 넘어서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는데 유동성이 풍부하고 테마별로 과매도된 종목에 집중하는 게 올바른 포지션이었다. 이렇게 나름의 자평을 제시했습니다. 사실 파라텍시스의 수익률이 참 눈에 띌 수밖에 없는 게 암호화폐 헤지펀드라고 해도 투자의 타이밍, 투자 종목 선정 여기서 삑사리가 나서 시장 수익률을 밑도는 경우도 엄청 많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비트코인을 넘어서는 성과를 이끌어낸 펀드 매니저가 전체의 3.9%에 불과하다고 하는데 이 같은 상황 더 눈에 띄게 만들어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파라텍시스 같이 짱구 잘 굴리고 종목 잘 선정하는 곳, 특히나 운빨도 좀 있었던 이런 곳에서 지금 어떤 코인에 집중을 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도 충분히 가질 수가 있는데 이곳은 솔라나를 비롯해서 메이커다오의 MKR, 앱토스, 세이 등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비트코인과 솔라나에 대해서도 여전히 비중 확대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특히 파라텍시스의 경우에는 채굴 기업인 파라텍시스 마이닝 코퍼레이션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텍사스와 오클라호마, 캐나다 등에서 운영을 지금 하고 있고 올해 중반까지 채굴 용량을 2배로 늘린다라고 합니다. 완전 작정하고 이 시장을 전방위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그런 헤지펀드라고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요즘 리플과 HSBC의 파트너십이 다시금 집중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데 다름 아닌 리플의 CTO 데이비 슈월츠가 인터뷰를 통해서 이에 대한 의미 부여를 굉장히 선명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이 양반은 리플의 비전적인 목표와 관련해서 몇 가지 의미 있는 상황을 설명을 했는데 먼저 지난해 커스터디 기업 메타코를 25억 달러 이걸 다 현금으로 주고 사들인 것과 관련해서 이건 리플이 기관들을 대상으로 한 원스톱 서비스 기업이 되기 위한 중요 단계였다. 암호화폐 커스터디 시장은 2030년까지 10조 달러에 도달할 것으로 보이는데 거대하고 빠르게 성장하는 분야가 될 것이다. 특히 이런 성장은 디지털 영역으로 자산의 토큰화가 증가하면서 더욱더 가속화될 것인데 기관 투자자가 암호화폐 시장의 주요 동인이 되면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커스터디 솔루션의 필요성이 더욱더 중요해졌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이게 진짜 대단한 인사이트인 게 지금 실물자산 토큰화 이슈는 이 시장을 견인하고 있는 거대한 트렌드 이슈가 이미 돼버렸고 여기에 진입하고 있는 게 다름 아닌 JP모건, 시티뱅크 이런 곳들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하반기에 엄청나게 주목을 받았던 프로젝트들이 체인링크, 아발란체 등이었고 특히나 아발란체는 JP모건과의 파트너십을 협력을 하면서 엄청난 주목을 받았었습니다. 정리하면 지금 리플은 단순히 국경 간 송금 혁신을 구현하는 블록체인 기업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적인 혁신을 이미 발빠르게 대비하고 준비하고 있다. 그렇게 돈도 엄청 많이 때려받고 있다. 이런 부분들 함께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양반은 특히 HSBC와의 파트너십과 관련해서 대형 은행들이 고객들에게 맞춤형 디지털 자산 커스터디 서비스를 도입하려는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접근 방식은 HSBC가 고급 기술을 활용해서 안전한 커스터디를 제공하고 동시에 고객들을 대신해서 규정 준수에 대한 책임을 지는 계층화 서비스와 유사하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메타코를 현금 몰빵으로 인수를 하고 HSBC 같은 대형 은행들과 파트너십을 맺은 이유가 아주 단순화시켜서 표현을 하면 커스터디, 이 한 단어로 정리가 가능한데, 이건 은행에 돈을 맡기면 은행이 안전하게 내 돈을 보관해준다, 이런 당연한 명제를 디지털 자산 시대의 고객의 디지털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을 해준다, 이렇게 전환시키는 작업으로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리플이 준비하고 있는 미래는 미래의 은행 역할을 리플이 맡게 되거나 아니면 그것과 관련된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것. 이건 참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의 짜릿함을 느낄 수 있게 만드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말 나온 김에 지금 리플과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대형 은행들 리스트 한번 짚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지난해 데일리호들이 보도했던 내용입니다. 세계 100대 은행들 가운데 38개 은행이 리플의 송금 기술을 테스트했거나 직접 활용하고 있다라는 게, 아니면 또 투자를 했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다시 말해서 테스트 또는 직접 활용, 그것도 아니면 투자, 이 세 가지 가운데 한 가지를 하고 있는 은행의 수를 따져봤더니 세계 상위 100개 은행들 가운데 무려 38개가 추려졌다라는 겁니다. 리플의 최대 고객은 미쓰비시 파이낸셜 그룹으로 나타났는데 총 자산 2조 8천억 달러 규모의 세계 5위 은행입니다. 특히 리플과 연계되어 있는 38개 가운데 18개 은행은 리플의 기술을 이미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모두 스위프트와 경쟁하도록 설계된 리플의 국경 간 송금 기술을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왜? 엄청 빠르고 엄청 싸기 때문에. 이건 좀 의미가 아주 큰 부분이기 때문에 18개 은행 이름들 한번 살펴보자라면 BNP 파리바, 일본 유초은행, 방코 산탄데르, 캐나다 왕립은행, HSBC, UBS, 유니크레딧, 스탠다드 차타드, 웨스트팩, 몬트리올은행, DC은행, 미쓰이 스미토모 신탁홀딩스, 캐나다 임페리얼 상업은행, 노무라 홀딩스, 이타우 유니반코, PNC 금융서비스, 방코 브라데스코, 스칸디나비아 엔스킬다 반켄, 아주 그냥 훌륭한 은행들입니다. 이런 은행들 리스트에 국내 대형은행 이름 하나 떡하니 올라와 주면 당장 그 은행으로다가 주거래 은행 바꿀 것 같은데, 우리나라 은행님들은 서민 대출이자 받아 처먹는 데만 몰두하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보니까 참 이런 혁신 리스트에서 만나기를 기대하는 것은 그 자체가 어째 다소 몽상적으로 느껴지는 게 꼭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리플 소송과 관련해서도 아주 흥미로운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한동안 태풍 전야처럼 조용하게 자리하고 있더니 거의 역대급 갈등 상황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핵심은 리플이 기관들을 대상으로 판매한 XRP 계약서, 재무제표 공개 등을 놓고 지금 양측이 격하게 대응을 하고 있는 건데, 먼저 SEC는 이번 소송, 특히 과태료 부과 기준과 관련해서 결정적인 증거라고 우기면서 XRP 판매 관련 리플의 내부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하고 있고, 이에 대해서 리플 측은 이번 소송과는 무관하다라며 SEC를 향해서 개소리 집어치우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SEC는 리플의 재정 상태가 벌금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라며, 그렇기 때문에 리플이 판매한 XRP의 상황, 가격을 꼭 알아야 한다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리플 측은 또다시 법원의 입장을 제시하면서 SEC는 일반적인 ODL 계약을 넘어선 계약을 찾으려고 한다. 벤더, 독립계약자, 기부, 이런 것은 투자 계약에 따른 판매가 아니다. 이렇게 강경한 대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거 보면 양측이 원활하게 전격 합의한다, 이런 기대감은 그냥 저쪽에다가 조용하게 얌전하게 내려놓는 게 낫지 않을까. 결국 관건은 4월 23일 개시가 예상되는 1심 정식 재판에 대한 최종 판결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강하게 드는 것 같기도 합니다. 요즘 리플 XRP의 기술적인 흐름과 관련해서 긍정적인 전망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특히 주간 차트와 월간 차트가 워낙 예쁘게 만들어지고 있어서 패턴 완성에 따른 반등 기대감을 주입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슈적으로 소송 상황이 어떠냐에 따라서 상당한 영향을 받기도 하겠지만 현재 만들어지고 있는 패턴의 흐름 그 자체만 놓고 보면 꽤나 섹시하다 이런 내용이 핵심입니다. 이번에는 묻지마 강세론자 크립토불이 XRP가 올해 10달러에서 14달러까지 갈 수 있다라는 나름 전폭적인 숫자를 제시했는데 근거로는 월간 차트가 채널 하단 지지를 받으면서 동시에 삼각 패턴을 아주 예쁘게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점, 그래서 10달러까지 올해 치고 내달릴 수 있다라는 점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올해 10달러 찍고 다음 겨울에 삿포로에 꼭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알트코인 대장 이더리움과 관련해서는 예상했던 대로 블랙록의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결정이 연기가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다음 데드라인인 5월에 과연 승인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지금 관건인데 전망은 살짝 엇갈리고 있습니다. 먼저 마켓메이킹 기업 GSR 리서치의 애널리스트 매트 쿤케는 그레이스케일 소송 승리 등 낙관적인 전망에 기반을 하면 5월까지 이더리움 현물 ETF가 승인될 가능성은 75%로 예상된다. 만약 SEC가 승인을 거부한다라면 소송을 피할 순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암호화폐 투자 기업 XBTO의 설립자 필립 베카지는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은 가능 여부가 아니라 시점의 문제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결국은 승인된다. 이런 점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반면 스카이브리지 캐피털의 앤서니 스카라무치는 SEC는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으로 대부분의 암호화폐를 증권법 적용 대상으로 간주한다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라며 다소 회의적으로 내다봤습니다. 블룸버그 애널리스트들은 현재 5월 승인 가능성을 75% 수준으로 전망하고 있고 JP모건의 경우에는 50% 이하라고 내다본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SEC 현직 위원장과 어쩌면 차기 위원장이 될지도 모를 인물의 멘트가 상당히 대비가 되는데, 먼저 우리의 쭈꾸미 대가리 게리 갠슬러는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은 단일 암호화폐에만 국한된 것이고 그 이상으로 해석돼서는 안 된다. 비트코인 현물 ETF는 장외 시장에서 거래되는 게 아니라 규제받는 거래소에 상장돼 있다. 10개에서 11개가 동시에 상장돼 수수료 등에서 경쟁이 이루어진 측면도 있어서 투자자들에게는 나은 방향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며 비트코인 ETF는 비트코인에 국한된 것이고 이를 통해서 이더리움 등 다른 암호화폐 현물 ETF 승인 가능성으로 바라보는 것은 확대 해석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반면 갠슬러의 천적 수준으로 갠슬러를 바보 똥개 취급하고 있는 SEC 위원 헤스터 피어스는 SEC는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연기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다. SEC는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전에 그레이스케일 판결에서 시장 접근 방식이 잘못됐다는 법원의 의견을 들을 수 있었다. 이번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때도 접근 방식이 자의적이고 변덕스럽다라는 말을 또 들을 필요는 없다. SEC가 ETF를 검토할 때는 많은 작업을 하겠지만 그레이스케일과의 소송을 통해서 교훈을 확실히 얻었을 것이다. 이렇게 크립토 맘다운 친화적인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